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탈북 작가 이지명 작가님의 안개를 준비했습니다. 도서명은 서귀골 로반, 펴낸 곳은 도서출판 글도입니다. 이 작품은 이지명, 김정애 이 두 분 탈북 작가의 작품집인 서귀골 로반에 실린 작품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북한 현실 속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 오로라와 함께 해주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아직 해 뜨기 전이다. 불어난 대동강물 위로 잿빛 안개가 서서히 밀려들기 시작했다. 서해 관문 건설로 인해 엄청 많아진 수량이지만 밀려드는 안개 앞에서는 감히 그 존재를 드러내지 못했다. 강물을 덮어버린 안개는 서로 다른 구조물로 즐비한 강깃을마저 순식간에 삼켜버린다. 이제 곧 도시 전체를 덮을 것이었다. 하지는 몸에 감겨드는 안개를 휘휘 내저었다. 저을 때마다 산산이 흩어졌지만 이내 빈자리를 메워버리는 안개가 왠지 미웠다. 12년 전 16살의 나이로 수도인 평양에 처음 올라왔을 땐 이 안개가 밉지 않았다. 무척 아름답고 숭엄하기까지 했었다. 지난밤 강기슭에 놓인 돌 의자에 앉아 새날을 맞은 것 때문일까? 아니면 지나온 삶에 들이운 암운에 흐트러진 기분 때문인지. 자정 무렵 얼근이 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의 행악질에 쫓기듯 아파트를 뛰쳐나와 여기 강안공원의 돌 의자에 앉아 꼬박 밤을 밝혔다. 하염없이 앉아있던 하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아무래도 곧 출근할 남편에게 아침 식사만은 지어주어야 할 것 같아서였다. 그녀의 걸음이 빨라졌다. 밤이슬과 안개 때문에 후줄근이 젖은 엷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자신이 보기에도 민망스러웠다. 진한 안개 덕에 사람들의 눈총을 별로 받지 않아도 된 것이 여간 다행스럽지 않았다. 6층에 위치한 강변 아파트의 출입문을 살며시 열고 소리를 죽여가며 발을 옮겼다. 부엌에 들어선 하진은 서둘러 쌀을 씻어 전기밥솥에 안치고 어제 받아온 여러 가지 공급소 부식물들을 냉장고에서 꺼내 아침 식찬을 만들었다. 내 다리 식탁에 풍성한 음식을 정히 차려놓자 때마침 일어난 남편 혁철이 푸석푸석한 얼굴로 안방에서 나왔다. 남편 역시 별로 잠을 잔 것 같지 않았다. 아내가 없는 방에서 남편인들 편한 잠을 잤으랴 하는 생각이 머리를 메우는 순간 하진은 콧등이 시큰해졌다. 한번 얼핏 아내를 쳐다본 혁철은 이내 눈을 깔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푸푸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나온 혁철은 방에 들어가 군복을 챙겨 입고 나왔다. 저 아침 식사 차렸어요. 당신이나 실컷 먹소. 출입문이 쾅 닫혔다. 하진은 그만 방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눈에는 맑은 이슬이 당장 떨어질 듯 한가득 고인다. 왜 저러는지. 결혼해 살면서 지금껏 이런 일은 없었다. 결혼 6개월, 아직은 신혼이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혁철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이유를 말해주기라도 한다면 속이라도 편하련만. 쌀쌀맞게 변한 표정과 경멸의 눈빛이 바늘처럼 온 몸을 찔렀다. 어젯밤엔 곁에 누우려는 하진에게 더러운 몸뚱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외마디로 소리쳤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반문하자 사정없이 밀쳐냈다. 음식이 차려진 식탁 위에 신문을 덮어놓고 안방에 들어온 하진은 침대 밑에 던져진 남편의 잠옷을 보고 얼른 집어들었다.
마른 옷이 아니었다. 집을 뛰쳐나간 아내를 찾아 그 역시 강변에서 밤을 새운 것이 틀림없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를 지켜봤을 남편을 떠올리자 하진은 흑 하고 오열하며 젖은 잠옷에 얼굴을 묻었다. 오전 8시쯤 거실에 놓인 전화기가 울었다. 남편이 출근한 이맘때면 걸려오는 전화다. 얼핏 잠들었던 하진은 급히 방에서 나와 수화기를 들었다. 별일 없소? 거칠고 쉰, 느끼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따지듯이 물었다. 네, 없습니다. 공손한 대답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언짢아 하는 목소리였다. 왜, 뭐가 불편한가? 상대는 벌써 하진의 기분을 알아차린 듯 했다. 그런 거 없어요. 이젠 이런 전화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나요? 가정 평화가 제대로 자리 잡았다면 할 필요가 없겠지. 걱정하실 것 없어요. 우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자꾸 이러세요? 대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어젯밤도 밖에서 밤을 새지 않았소. 왜 그랬지? 순간 하진은 속에서 무언가 툭 떨어지는 감을 느꼈다. 저도 모르게 헉 숨을 그었다. 하지만 이런 감정 상태를 상대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번개치는 생각에 입술을 옥물고 목에 들어찬 숨을 살그머니 내쉬었다. 생각 같아서는 욕이라도 한바탕 퍼부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어 참는 수밖에 없었다. 신혼이면 매일 뜨거워도 모자를 판인데 부부가 축축한 강변에서 밤을 새운다. 그것도 감시하듯 서로 떨어져서 말이야.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잖소. 오늘은 이쯤 말하는데 더 이상은 안 돼. 너희가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꼴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소? 상당히 위협적인 말이었다. 뭐라 변명할 여지도 없다. 알겠어요. 아무리 다정해도 가끔 생기는 부부 갈등이라 생각해 주세요. 어느새 하진의 목소리는 사정조로 변했다. 알겠소.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보시오.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소. 네. 수화기를 내려놓은 하진은 호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참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자니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해졌다. 희고 갸름한 얼굴에 빗긴 수심을 누가 알아줄 걸 바라는 사람처럼 벽에 걸린 시계는 빨리 준비하라는 듯 제깍제깍 초침 소리를 높인다. 안방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려 옷장 문을 열던 하진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그만 주춤했다. 혹 남편이 나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일까? 심장이 방망이질 쳤다. 당장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하진은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았다. 아니, 아니야. 그이가 어떻게 그 사실을 모를 거야. 그럴 수 없어. 그건 무덤 속까지 혼자 가지고 갈 비밀인데. 피나도록 입술을 옥물었지만 불안은 여전했다. 무슨 정신에 옷을 갈아입었는지도 몰랐다. 나가려고 출입문을 여는 순간 전보요 하며 우편 배달원이 다가와 전보용지를 내밀었다. 저녁 열차로 시골의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신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진에겐 배달원의 말이 먼 산울림처럼 들렸다. 엄마는 하필 오늘 같은 때에 어떻게 6층 계단을 걸어 내려왔는지도 몰랐다. 버스가 왔지만 하진은 넋이 빠진 사람처럼 내쳐 걷기만 했다. 멍한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길 가던 사람들이 의아하게 쳐다본다. 하진의 풀어진 눈은 먼 하늘에만 꽂혔다.
정오에 혁철은 호위국내 지프를 몰고 순환 비행장으로 나갔다. 아프리카 장기 출장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마중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 오민규는 중앙당 국제부에서 일한다. 부서에서 마중 나와야 마땅했지만 나올 사람이 없는지 아들인 혁철에게 전화를 했다. 혁철은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여기야, 여기. 출구를 빠져나오며 아들을 본 오민규가 반갑게 소리친다. 혁철은 석 달 만에 보는 아버지가 반가워 한달음에 달려갔다. 지프에 앉은 부자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공항 구내를 벗어났다. 수도라 하지만 도로상엔 배낭을 진 사람들과 짐을 실은 리어커를 끄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식량 미공급으로 인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초췌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오민규는 오랜만에 보는 모국이라서 그런지 감회에 젖은 느긋한 모습이었다. 가난한 모국이라 해도 먼 열대 대륙에 가 있으려니 그래도 그리운 건 조국이었다고 말하며 오민규는 껄껄 웃었다. 무슨 기분 상하는 일이 있느냐? 침울한 표정으로 아무 반응이 없는 아들을 오민규가 의아하게 쳐다본다. 아, 아닙니다. 그냥 좀... 어떠냐? 조금 간격을 두고 오민규가 또 물었다. 뭘요? 너희 결혼 생활 말이다. 무난하냐? 아, 네. 무슨 문제될 게 있겠어요? 혁철은 얼결에 대답했다. 다행이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나 혼자 소리다. 넌 원래 자랄 때부터 유별난 아이였어. 엔간에선 굽어들 줄 모르고 옳다 하면 벽도 문이라고 내밀었지 않느냐? 생각 안 나냐? 아버지도 참 무턱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야, 이젠 나이가 얼만데 혼기를 놓쳐 노총각 소리를 듣다가 꽃 같은 아내를 맞았으면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야지. 인생이란 거 별거 아니다. 허물이 있대도 품어 안고 미우나 고우나 내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면 부딪히는 일이 없이 저 대동강 물처럼 아주 유순하게 흐르게 되지. 안 그러냐? 혁철은 저도 모르게 차를 세웠다. 뭔가 가슴을 치는 것이 있는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 아니다. 네 인상을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공연한 걱정인 것 같구나. 그러고 보면 나도 이젠 늙었나 보다. 어서 가자. 차는 다시 출발했지만 혁철은 개운치 않은 표정으로 이따금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참 오랜만에 강을 보니 감회가 새롭구나. 언제 보아도 대동강은 참 아름다워. 차는 벌써 대동강 기슭을 달리고 있었다. 혁철은 어색한 어조로 말끝을 돌리는 것 같은 아버지의 말에 머리를 기웃하며 차의 속도를 가했다. 그 시각에 하진은 다시 집으로 가는 대동강 강안길을 걷고 있었다. 터벅터벅 걷는 걸음은 누가 봐도 위태로웠다. 그 사람은 딸 나이인 하진의 부탁을 뒷울 안에 틀어박힌 개가 낀 방귀 소리보다도 하찮게 여겼다. 하긴 누굴 탓할 것도 없다. 평소 그 사람을 늘 우러러봤고 감히 범접 못할 어른으로 존경했기에 한 가닥 희망을 안고 한 번의 기회는 달라고 사정했지만 그 사람은 막무가내였다. 애초 남편이 아내의 지나온 과거를 아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 그런 말을 왜 했담?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고 또 구체적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한 것뿐인데 조금은 이해해 줄 알았다. 분명 잘 수습하라고
시간 여유를 줄 알았다. 남편이 눈치를 챈 것 같다는 것,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우라가 터져 나를 지난밤에 내쫓다시피 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수화기부터 집어들었다. 사실 어젯밤 일도 이 사람이 감시자를 통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돌변하자 하지는 본능적인 충동에 화닥닥 일어나 수화기를 들고 전화기를 눌렀다. 왜 이럽니까? 그거 놔. 그 사람이 빽 소리쳤다. 안 돼요. 누굴 죽이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 누가 누굴 죽인다는 거야? 하진이 너 말이야. 결혼 후 이렇게 살면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절대 말 안 하겠다는 서약도 했고, 일이 벌어지면 누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따위로 살아.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아, 됐고, 어쩔 수 없어. 네 남편을 불러다 직접 서약을 받을 수밖에. 그래도 수용 못한다면 대책을 세워야지, 안 그래? 너희들은 정말 절부지야. 왜 이래? 살기 싫어? 이러지 말아요. 제발요. 그이는 너무 순진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네? 혹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일 때문인지도 모르죠. 아니라고? 만약 네 남편이 눈치챈 게 사실이고, 그래서 네 남편이 결김에 어디 가서 횡설수설이라도 한다면 우린 다 죽어. 알아? 어서 비켜. 그러지 말아요. 어떻게 하든 내가 설복해 볼게요. 네? 그 사람을 쳐다보는 하진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이내 눈물이 주르르 빗물처럼 떨어졌다. 근데 넌 왜 이리 집착하는 거야? 그 자식만 잡아 넣으면 넌 아무 일도 없어. 더 멋진 놈한테 제가 할 수도 있고. 네 인물에 왜 사내가 없을까 걱정이 돼? 그래요. 걱정돼요. 걱정돼 죽겠어요.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해? 정신 차려 이거사. 난, 난 그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 몸처럼, 내 심장처럼 사랑한단.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충격을 받아서인지 정신이 희미해졌다. 핑 도는 현기증에 하진은 잡았던 전화기에서 손을 떼며 비칠거렸다. 그녀는 혼미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혁철을 데려오라는 명령 비슷한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안 돼요. 그것만은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그 사람이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폭발 직전에 울분이 목구멍을 메웠지만 이미 기력을 빼앗긴 하진에게서는 아무 말도 나가지 못했다. 비틀비틀 걷는 하진의 옆으로 지프차가 멎어섰다. 그녀를 먼저 발견한 건 오진규였다. 그 순간 혁철은 깜짝 놀랐다. 정신줄을 놓은 것 같은 하진을 보며 오진규는 아들의 눈치를 먼저 살폈다. 그럴 만한 일이 있었다. 혁철은 아버지 앞에서 언제 한번 속마음을 드러내 본 적이 없었다. 그만큼 진중했다. 그런데 방금 전 공항을 출발하며 오진규는 아들의 얼굴에 비낀 깊은 수심을 알아보았다. 그건 아들을 관심하는 아버지라야만 가질 수 있는 미세한 감각이었다. 아니, 아들이 알면 안 되는 깊은 비밀을 간직한 아버지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라 해야 맞을 것이었다. 그 비밀은 아버지로서는 차마 수용할 수 없는 참으로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6개월 전 오진규는 중앙당 5과에 있는 윤일범의 집에서 술잔을 기울인 일이 있었다. 친구였지만 마주 앉아 술 한 잔 기울이기도 바쁜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그날은 어쩌다 일찍 퇴근해 둘은 오랜만에 두리반을 가운데 놓고 허리띠를 풀었다. 술 몇 잔이 돌자 문득 윤일범이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자네 혹시 대동강 악단에 있는 현하진이라는 여자애를 아나? 이 사람 한가한 소리를 하는구먼. 내가 춤추고 노래 따위나 부르는 여자애를 어떻게 알아? 그렇긴 하지. 한데 자네가 관심 없는 건 알지만 이젠 알아야 될 거야. 알아야 되고 말고. 벌써 혀 까부라진 소리를 하는 건가? 지금껏 윤일범과 지내오면서 처음 보는 풀어진 모습이었다. 글쎄, 담당자인 자넨 쉽게 알 수 있겠지만 난 국제부야. 그리고 대동강 악단이라면 그저 그렇고 그런 애들인데 내가 왜 그런 애를 알아야 하나? 이것 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술이나 들게. 자네 나이가 들더니 점점 애가 되나 보지? 오진규, 말 조심해. 그저 그렇고 그런 애들이라니. 몸과 마음 다 바쳐 윗분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애들인데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어? 됐어. 주정이나 부리자고 날 불렀나? 나 그럼 갈까? 아니, 아니야. 가다니. 아직 멀었어. 간에 기별도 안 갔는데. 둘은 연속 술잔을 부딪혔다. 알아야 돼. 그리고 받아들여야 해. 알겠나? 진규가 부은 잔을 단숨에 마시고 난 윤일범이 또 개탄하듯 말했다. 지금 뭐라고 했나? 받아들이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이제부터 내 말 똑똑히 듣게. 현하진이라는 애가 이젠 나이가 차서 악단에 더 못 있게 됐거든. 자네도 알지만 그런 애들을 그냥 내보내게 되면 지금껏 있었던 윗분들과의 은밀한 관계가 바깥 세상에 알려질 조건이 생기잖나. 결국 입단속이 가능한 중앙당 내부 자제에게 시집을 보내야 하는데 그 하진이라는 애가 결국 자네 며느리로 선정됐단 말이야. 아니, 며느리감이라 해야 하나? 아니지. 무조건 받아야 하니까 며느리지. 뭐? 그게 정말인가? 정말 아니면 내가 왜 더운 밥 먹고 식은 소리를 해? 이봐, 자네 정말 취했나? 취중의 소리지? 그래, 취중 개소리다 왜? 야, 임마, 넌 취중 진담도 몰라? 윤일범도 친구에게 이런 더러운 소식이나 전하는 게 화가 난 모양이었다. 오진규는 번쩍 머리를 들었다. 얼근하게 마셨던 술기운이 단박에 빠져나갔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찔한 벼랑으로 추락하는 꼴이었다. 오진규도 중앙당 옥과가 하는 일에 대해 다는 모르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고 있었다. 수도나 지방에서 인물이 잘 빠진 여자애들을 모아들여 악당 같은 데서 근무시킨다. 윗분들을 위시한 측근들의 파티에 내보내 나체춤을 추게 하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수청까지 들게 한다. 나이가 들면 중앙당 간부들의 자제 위주로 중매 결혼을 시킨다. 만약 이를 거절하거나 이런 사실을 누설이라도 한다면 그건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대신 그들의 결혼 이후 생활은 당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특별한 우대 공급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해준다. 하지만 이건 어느 누구든 사람의 자존심을 갖고서는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현하진은 그렇게 되어 오진규의 며느리가 된 여자였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해도 절대 거짓이 아니었다. 오진규는 그 일이 왜 번개치듯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지 그게 더 불안했다. 그는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얼른 차문을 열고 나가 하진을 불렀다.
얘야.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던 하진은 시아버지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 그만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이어 승용차 한 대가 살같이 달려오더니 그들 앞에 멈춰 섰다. 호위국 오혁철 대위 맞습니까? 승용차에서 내린 사내 둘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혁철에게 다가서며 물었다. 네, 그런데요. 우리와 함께 가줘야겠소. 사내의 말에는 어기면 용서치 않는다는 위협이 가득했다. 무슨 일인데요? 중앙당에 들어가 보면 알게 되겠지요. 어서 타시오. 승용차가 떠나자 오진규는 망연자실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한마디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자기 처지가 기막힌 듯 하진 역시 애꿎은 눈물만 쏟고 있었다. 아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오진규는 뭔가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아도 훤히 아는 일이라 멍하니 쳐다만 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를 부축해 차에 태웠다. 집에다 하진을 눕힌 오진규는 정신없이 차를 몰았다. 청사에 닫자 급한 걸음으로 노크도 없이 윤일범의 사무실에 뛰어들었다. 자네 언제 왔나? 지금 오는 길이야. 안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들 일 말인가? 그러게 말일세. 자네가 없는 사이 문제가 생겼네. 우리 혁철이가 하진의 과거를 알았다는 것인가? 그래, 그러지 않고서야 조사를 하면 알게 되겠지만 자네 마침 귀국 잘했네. 아들을 잘 설복해 보게. 우리 모두 무사하려면 이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윤일범의 눈에는 간절함까지 어렸다. 오진규는 허탈에 빠져 그가 권하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입에서는 뼈를 긁는 신음이 흘렀다. 마침내 오진규가 머리를 감싸 쥔다. 이보게 일범이 그런 일을 갖고 어찌 애비가 아들을 설복한단 말인가, 어? 족제비도 낯짝이 있어. 이 애비가 처음부터 추한 내막을 알면서도 비밀로 했다는 걸 알게 되면 혁철이가 날 용서하지 않을 거네. 알아, 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 결혼한 이상 같이 살지 않으면 능지처참을 당한다는 거 몰라서 그러나? 이보게, 그까짓 모른 척 묻어두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인가? 혁철이가 위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본인들뿐 아닌 우리도 다 죽어. 윗분의 위신을 추락시킨 대역죄로 잠수를 당한다는 말일세. 됐어. 그만하라고. 그걸 누가 모르나. 알기 때문에 애비 된 자가 아들에게까지 몹쓸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오진규는 괴로워 마냥 머리만 쥐어뜯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라는 윤일범의 대답에 젊은 사내가 들어섰다. 아까 강변에서 혁철을 데려가던 그 사내였다. 아무 말도 안 하며 계속 과장동지만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들여보내게. 알았습니다. 진규, 이 사람아, 곧 아들이 들어오네. 진정하라고. 어떻게든 설복시켜야지. 오진규는 머리를 들고 주머니를 뒤졌다. 혁철이가 들어섰다. 소파에 앉아 침울한 기색으로 담배를 피워 무는 아버지를 보고 혁철이가 흠칫 놀란다. 오진규는 차마 아들의 눈길을 마주볼 수 없었다. 머릿속에 벌레가 들어앉은 듯 웅웅 소리만 요란할 뿐 들어선 젊은이가 아들이 아닌 낯선 사람 같았다. 한마디만 묻겠어. 혁철인 하진이에 대해 대체 무엇을 알고 있나? 자네 아버지도 지금 걱정하고 있질 않나. 어서 말해봐.
오진규의 귀에는 아들을 향해 던지는 윤일범의 말이 하늘에서 울리는 우레처럼 들렸다. 이제 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다. 벼락일까? 아니면 지나가는 열차의 기적에 불과할까? 뚜벅뚜벅 구둣발 소리가 가까워졌다. 윤일범의 묻는 말에는 아랑곳 없이 아들은 아비인 자신에게 곧장 다가오고 있었다. 대체 왜? 이 아비에게 무엇을 물으려고? 오진규는 아들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에서나 경솔한 행동을 보이는 아들이 아니었다. 쉽게 심중을 드러낼 정도로 가볍지도 않았다. 지프 안에서 얼결에 던진 아비의 말에 의문을 가질 만큼 예민해졌다면 아들은 벌써 모든 걸 알고 지금껏 심각한 번민에 쌓여 있었을 것이다. 이제 올 것은 분명히 왔다. 그럼에도 부디 이 장소에서까지 아들이 몰랐으면 하는 바람은 대체 무엇일까? 체면일까? 아님 아들 앞에서 마지막까지 아비의 추악함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일까? 마침내 뇌성이 울렸다. 마지막까지 제발 하지 말았으면 했던 말이 드디어 아들의 입에서 터졌다. 아버지도 이 일을 알고 계셨어요? 아시면서 이 결혼을 내게 권유했던 겁니까? 네? 대답해 보세요. 오진규는 가슴이 오그라들었다. 치욱이 던져주는 엄청난 무게를 감당할 힘이 이제 더는 오진규에게 남아있지 않았다. 아들은 아버지와 달랐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고야 직성이 풀리는 열혈 청년이다. 그래서 오진규의 육신이 더더욱 오그라드는 것일까? 아니었다. 올바른 것만 가르치고 큰 사람이 되라 품에 안고 애지중지 키운 아들에게 아비로서 양보하지 말아야 할 치욕스러운 일을 스스로 강요한 죄. 그건 이제 와서 무엇으로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니, 이건 보상 문제만이 아니었다. 보상한다 해도 수치와 절망으로 하여 육신은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었다. 이게 왜 일이 번진 지금에 와서야 사무치게 안겨드는 것일까? 오진규는 허탈했다. 그는 담뱃불을 끄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는 초점 없는 우멍한 눈을 치켜들었다. 그래,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니게 같이 살라고 권했다. 언젠가는 말해주리라 생각하면서 말이다. 됐냐? 이제 됐어? 그게 아버지란 분이 아들에게 할 짓입니까? 더러운 창녀인 줄 알면서 어찌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왜요?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랬어요? 아들의 존엄까지 팔아먹으면서 그리도 오래 살고 싶었습니까? 추상 같은 외침에 오진규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뭐라? 창녀? 존엄? 이놈의 자식이? 오진규의 주먹이 드디어 이성을 잃고 아들의 뺨을 후려 갈겼다. 그래 이놈아, 난 살고 싶었다. 니놈의 존엄이라는 게 대체 뭐냐? 애비까지 죽이면서 지켜야 할 존엄이 대체 뭐냔 말이다. 말해봐라 이 자식아. 오진규의 볼로 줄기를 잃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주먹을 쥐고 온몸을 부르르 떨며 불을 뿜듯 오진규를 쏘아보던 혁철의 눈이 마침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아버지! 혁철의 두 다리가 꺾였다. 바닥에 꿇어앉아 어깨를 떠는 그의 눈에서도 굵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오진규도 아들 앞에 꿇어앉았다. 떨고 있는 아들의 어깨에 후들거리는 손을 올려놓았다. 행동은 그랬지만 터져나오는 오진규의 말은 준엄했다. 이놈아, 네가 아비한테 존엄을 들먹이느냐? 존엄? 이봐, 일범이 우리에게 언제 존엄이 있었든가?
젊은 네 가슴엔 그 존엄이라는 것이 얼마만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아비는 말이다. 60평생 모든 걸 다 버리고 살았다. 버리지 않으면 어쩔 건데, 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리 살아야만 살 수 있었던 것이 우리네 삶이었어, 이놈아. 그걸 바꿀 힘이 없다면 주제넘게 존엄 따위를 운운하지 마라. 그게 더 역하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이란, 또 할 수 있는 것이란, 너나 없이 피해받은 생명들을 서로 품어주고 안을 수 있으면 안아주는 것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난 그렇게 지금껏 세상을 살았다. 가슴에 끓는 피가 분노에 역류하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나 똑같은 다른 인간을 비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지 않느냐 이놈아. 하진이 그 애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 또한 하진을 무척 아꼈고 난 결혼 후 석 달 동안 너희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걸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다. 존엄을 잃어버린 너나 내가 피해받은 한 여자의 애끓는 사랑마저 품어줄 수 없다면 대체 우린 무엇으로 세상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이냐, 어? 네가 부르짖는 그 존엄이라는 것이 대체 어디에 바탕을 둔 것이더란 말이냐? 어디 대답해봐, 이놈아. 그만해요, 그만해. 혁철의 두 주먹이 바닥을 내리친다. 부르진 주먹에서 핏방울이 튀어 오진규의 얼굴에 튀었다. 아버지, 내 입만 다물면 된다면 그렇게 할게요.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혁철은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피 흐르는 주먹으로 훔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무도 그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고 잡아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윤일범이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며 다가와 오진규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도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네, 미안해. 어서 일어서라고. 혁철이도 이젠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이네. 자네 말을 듣고 보니 나 역시 젊은 애들 생활에 너무 많이 간섭한 것 같네. 매일이다시피 전화하고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부르고 감시하고 이까지 늙은 목숨이 뭐라고. 내 진정으로 용서를 빌겠네. 정말 미안하네. 아닐세. 소리친 내가 미안하네. 자네도 어쩔 수 없었겠지. 이제 쟤들 일로 더 이상 자네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 안심하게. 혁철이 그 앤 하진이를 사랑하네. 사랑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 아니겠나. 그런 아픔을 만드는 이 시대가 원망스러울 뿐이네. 난 가겠네. 오진규는 또다시 솟아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윤일범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사무실을 나왔다. 하진은 석양빛에 물든 대동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섰다. 지금껏 부둥켜 잡고 버텨오던 모든 끈이 속절없이 끊어져 이제 자신은 허공에서 아찔한 계곡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오히려 편했다. 미련이란 대체 뭐였던지. 사람은 희망을 안고 살아야 한다지만 그녀에게 있어 그 희망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다. 16살에 평양으로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세상 만물이 모두 자기를 위해 생겨난 것만 같았다. 잘 꾸려진 숙소와 분에 넘친 대접에 가슴이 설렜고 화려한 앞날을 예약하며 정해진 일과에 열중할 때까지만 해도 하진은 희망에 들떠 가슴을 들먹였다.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지도자를 대동한 연회 무대에 나서 나체춤을 추고 수청의 밤이 반복될수록 가슴에 간직했던 앞날에 대한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짐을 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만 했다. 사는 것이 무의미했다.
삶은 변함없이 반복되어 흘러갔지만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와는 무언가 많이 달랐다. 무엇을 잃고 무엇이 남는지, 사는 것이 의미 없다고 스스로 인정할 만큼 그냥 허탈했고 또 공허했다. 하지만 싫은 삶이어도 계속해야만 했다. 평양에 뽑혀 올라온 덕에 의식주 걱정을 모르고 살게 됐지만 두고 온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은 굶주림에 공부도 못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어머니는 식구들을 위해 무거운 배낭을 지고 고달픈 행상을 다녀야만 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맏딸 노릇을 그런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하진이 살아가는 이유였는지도 몰랐다. 나이가 차 상부에서 주선해준 오혁철이란 군관과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결혼 생활 한 달이 지났을 때 하진은 가슴 한쪽 구석에 새로운 희망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가 너무 일찍 잃어버렸던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랑과 희망은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짓밟힌 여자의 몸으로 이성에 관해 다시 사랑을 느끼고 이성이 주는 사랑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은 하진에게 있어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희망이었고 미래였다. 하지만 그건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비로소 하진은 수치스러움으로 얼룩진 자기 같은 여자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떳떳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없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서 있는 여기 대동강반은 결혼 후 혁철과 나란히 걸으며 순정으로 부푼 가슴을 들먹였던 곳이었다. 석양이 비낀 강은 신비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녀는 강물과 물속에 비낀 휘늘어진 수양버들을 젖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인이 길게 느린 머리채처럼 물에 비껴 흐느적이는 버들까지며 불어오는 바람에 떠는 무수한 잎이며 그리고 푸른 강과의 이별이 아쉬워 물 일항에 얹혀 출렁이는 석양마저 그녀를 서글프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진은 흙 흐느끼며 신었던 신을 기슬게 벗어놓고 한 발 두 발 강으로 들어섰다. 집에 들어온 혁철을 반갑게 맞아준 것은 방금 도착한 장모 수님이었다. 침울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혁철은 수님을 보는 순간 와락 달려와 얼굴을 묻었다. 어머님! 무던히도 따르던 장모였다. 일찍 어머니를 여인 혁철은 결혼 후 수님을 어머니처럼 대했다. 하지만 지금은 반가움이 아닌 가슴에 들어찬 울분과 서러움이 한데 어울려 수님의 품에 저도 모르게 뛰어들었다. 혁철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수님은 의아해했다. 에이구, 우리 사위가 언제 어린애 때를 벗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모습을 뵈니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요. 어서 옷 갈아입고 나오게. 한데 이 애는 어디 갔지? 퇴근한 남편에게 저녁 차려줄 생각은 않고 참 젊은 것들이란. 근데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갑자기? 하진이 그 애가 임신을 했다기에 시간을 좀 냈네. 보고 싶기도 하고. 네? 하진이가 임신을 했어요? 왜, 몰랐나? 하긴 덜퉁한 사내들이 안사람 사정을 어찌할꼬. 수님은 혀를 차며 손수 부엌에 들어갔다. 혁철은 얼른 안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자마자 침대에 엎드려 쾅쾅 주먹을 내리쳤다.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침대 머리 탁자에 놓인 결혼식 날 찍은 혼례 사진이 머리를 드는 혁철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은 웃고 있었지만 하진은 침울한 표정이다.
왜 그랬는지 그 당시엔 의아했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가슴이 모자라도록 들어찬 깊은 상처를 아는 여인이 모든 사연을 묻어두고 결혼한다고 하여 웃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비로소 혁철은 하진이가 왜 집에 없는지 문득 돌이켜졌다. 군복을 벗으려던 그는 불길한 예감에 다시 두루 방안을 살폈다. 탁자 위에 볼펜과 흰 종이가 놓여 있었다. 여보, 마지막으로 여보라고 불러도 괜찮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지러운 몸이지만 당신과 만나는 순간 난 당신 품을 내 모든 것을 심을 풍요한 터전으로 생각했어요.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당신이 내 과거를 알게 될까 봐서요. 당신이 알게 될 그때의 내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의 나날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게 지난 결혼 생활 6개월은 살얼음을 딛고 사는 아슬아슬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랬지만 행복했어요. 가슴에 앉은 앙금보다는 당신이라는 지주가 있어 이제 내게도 구속이 없는 새 삶이 시작됐다는 그 한 가지 생각에 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깨뜨려 버릴까봐 그렇게만 되면 난 영원히 솟아오를 수 없는 나락으로 다시 빠져버리게 될 것 같아 본의 아니게 당신을 속이고 지금껏 살았어요. 그것이 아낌없이 내게 사랑을 쏟는 당신에 대한 최대의 모욕임을 알면서도 다시 희망을 찾은 내 삶이 풍비박산 날까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제가 너무 어리석었음을 이제 와서야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무슨 낯으로 내가 당신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무슨 명목으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지나온 생이 저주스럽습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내 삶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 그리 되었다고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나라에 사는 우리 여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운명이 아니었나 하는 말을 감히 드려봅니다. 여보, 이제 저는 당신 곁을 떠나렵니다. 당신의 순결한 사랑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먼 훗날 태어날 자식들에게 엄마의 가슴에 얼룩진 치욕의 먹물을 묻혀주지 않기 위해서도 저는 떠나야만 하겠지요. 순결한 당신의 가슴에까지 상처를 남기고 가는 이 몸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양심 앞에 마지막으로나마 떳떳해지고 싶은 이 마음을 감히 당신께 바칩니다. 미안해요.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싶었던 여인으로부터. 눈물이 떨어져 얼룩진 종이가 혁철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방에 들어와 종이를 집어드는 수님의 의아한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한 채 혁철은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곧바로 대동강가로 나왔다. 어젯밤 찬이슬을 맞으며 하진을 살펴보던 기슭이었다. 해가 져 어두워지는 강물 위로 짙은 안개가 밀려들기 시작했다. 강으로 내려서는 낯익은 기슭에서 혁철은 하진의 신발을 보았다. 그걸 집어든 혁철은 목매어 소리쳤다. 여보, 하진아! 웅군 메아리가 되돌아왔다. 그것뿐 안개에 휩싸인 강변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한없이 조용했다. 혁철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오래도록 강변을 울렸다. 조금 뒤 이른 아침때처럼 사정없이 밀려든 회색 안개가 강변은 물론 온 도시까지
말끔히 덮어버렸다. 잘 들으셨나요? 이 작품을 쓰신 이지명 작가님은 북한에서 작가로 활동하셨고 남한에서 새로 등단해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작품 안개 외에도 5편이 더 실려 있는데요. 모두 현실 속 이야기이며 주인공 역시 실제한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가혹한 독재 속에 살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 역시 인간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에 충실했고 사랑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목숨도 불사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말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과 그들의 생활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